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헤비급 복싱 세계 챔피언이었던 핵주먹 타이슨이 비행기 뒷자리 승객한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승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게 타이슨 측의 설명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게다가 핵주먹이라면 더더욱 안 되겠죠.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면서 입법 싸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줄줄이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알아봅니다. 병역 의혹에 휩싸인 정우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재검에서도 4급 판정이 나왔다며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셀프 검사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조기 등판론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우중충합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에는 5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발효 중인 곳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강원 산지로는 순간 풍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진 19도로 예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어제보다도 따스합니다. 울산은 한낮에 25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도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와 26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오후 충청 이남에 단비가 내리겠고 다음 날인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의 산지에서도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 중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박병석 중재안의 여야 극적 타결입니다. 이 박병석 의장 오늘 오전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죠. 이 양당에 이미 여러 번 조율해서 도출한 내용이니까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네, 듣고 오셨지만 박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해 가겠다라면서 압박 아닌 압박을 넣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이 박 의장 중재안 발표 뒤에 바로 여야가 의원총회를 모두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부 의견을 모았고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일단 국회에선 한숨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정말 이 극한으로 치닫던 이 갈등이 지금 보면 극적으로 지금 타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이 지금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 이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합의문을 읽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수아 기자, 일단 차근차근 좀 짚어봅시다.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이 뭐인 거예요? 네, 총 8개 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네.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민주당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온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분리는 현재 전제로 깔려 있는 그런 중재안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단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6대 범죄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부패와 경제 부문 2가지 수사권을 검찰이 일단은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범죄 개수뿐만 아니라 인력을 감축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수부 6개를 3개로 감축을 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국회 법률안 심사권을 보유한 이 사개특위라고 불리고 있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중수청이 출범을 한다면 일단 검찰이 일단 유지하고 있었던 이 2개의 직접 수사권도 네.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아. 중재안에는요, 또 이번 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를 하고 시행은 4개월 이후에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지금 바로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그 내용이 그럼 최초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강행하려고 했었던 검수완박 입법이랑은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 수사권을 당장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수청이 들어설 때까진 직접 수사 권한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주겠다라는 취지가 담긴 거고요. 네. 또 민주당은 애초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재안은 여기서 4개만 일단 삭제를 하고 아까 말한 경제부패 범죄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해주자고 명시를 한 거죠. 일단 2개는 남겨줬다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입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애초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좀 없애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네.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2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네, 이 보충 수사, 보완 수사권은 갖고 있고 이 6개 이 중대 범죄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이 지금 폐지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중요한 건 어쨌거나 여야가 모두 이 중재안을 받았어요. 네, 이 먼저 수용 의견을 낸 쪽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비교적 의원총회가 빨리 끝나기도 했고요. 바로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네, 민주당은 조금 더 논의가 길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수용 의견을 밝혔던 것이 오전 11시 반쯤이었는데 네. 이로부터 1시간 정도 뒤에 박호근 원내대표가 또 의원총회 뒤에 나와서 역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모습도 보고 오시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는 열어서 이 2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재안이 100% 만족스럽진 않은 눈치였는데요.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또 중재안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4월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 부분하고 또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한다, 그 기조, 그리고 중수청 설치를 명문화하는 의견이 중재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굉장히 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나 쉽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수용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뭐 정치적 전 타협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이런 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아마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게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위장 탈당시켜서 네. 안건 조정에 넣겠다는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게 식었고 네. 더군다나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이렇게 강행을 했을 경우에 결국 이제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뭐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변협이나 지금 법원이나 이런 데 다 이게 위헌적이다. 이게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를 했어도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뭔가 타협책이 필요하다. 물론 강경파들은 이제 밀어붙이자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온건파 의원들이 민영배 의원이 사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감안된 것 같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무기력하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일단 검찰의 수사권은 조금이라도 유지해놓고 이제 정권이 넘어갈 걸 보자. 왜냐하면 합의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는 것이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일단 일정 정도 남겨놓고 나면 나중에 일단 그때 상황 또 그때 상황대로 대응하면 된다. 막 그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개, 6개 중에서 4개는 없애고 2개는 일단 받고 그중에서 아마 선거법 위반. 네. 이건 아마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인 의견 같은데 그거는 그냥 경찰의 조본이는 이러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정쩡하지만 어쨌거나 정말 극과 극, 이 극한으로 이 치닫고 있었던 갈등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타결이 된 그런 상황인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박병석 의장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이 극적 타결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권위와 국회의장의 중재력을 최대한 지금 발휘한 걸로 그렇게 됐죠. 사실 지난 2월이었나요? 언론중재법 때 박병석 의장이 또 한 번 이런 수완을 발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을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민 여론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네. 이거는 그다음 문제고 어찌됐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고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싸늘해졌다는 거를 박병석 의장이 간파를 한 거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지난 수요일인가요? 박병석 의장이 미국 출장 등을 연기하겠다, 네.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하기 전에 전직 국회의장들을 따로 만나서 네.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조언 중에 첫째는 우선 의장이 지금 이럴 때 다 팽개치고 해외에 나가는 거 이거 아니다. 네. 라는 아마 조언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이 직접 틀어쥐고 불러서 수렴을 하는 의견을 도출을 하는 게 그게 맞을 거다. 아까 발표문에 있었고 그다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슬쩍 얘기했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3차례 이상의 막후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안입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장의
조정력, 그다음에 중재력 이거를 최대한 지금 발휘를 한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앵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박병석이라는 어찌됐든 뭐 개인의 역량도 네. 거기에 작용을 했다고 시야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수아 기자. 네. 그런데 이 검찰도 사실 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제시한 이 대안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과 좀 접점이 있어요? 네, 일단 검찰 안을 좀 보면요. 이 국회 뭐 형사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견제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강조를 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야 합의가 있다면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 등을 추진하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찰이 단순히 법안 통과 시에 국민 불편이 어떻다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안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해 왔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그렇다면은 좀 공정성,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가져오라 뭐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져온 방안들로 해석은 되지만 수사권 조정이나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놓고 다만 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좀 결이 다른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이호정 기자. 네, 검찰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기존 검수완박 법안과 다를 바가 없고 이게 무슨 중재안이냐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상황에서 여기서 검찰이 반발할 경우 자칫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사권 폐지 대신 견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북부지검장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없고 판사가 이 재판을 하지 않고 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이번 중재안을 두고선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중재안 합의 소식 이후 곧바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국 6개 고검장들 그리고 대검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수뇌부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는 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고검장들이 앞서 검수완박 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검장 6명은 전부 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 결국에 중재안 합의지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사 전문가 얘기 들은 거냐라는 반응부터 또 조 전 장관 당시 수사권 조정 때 참여했던 한 검사는 당시에는 검찰의 얘기를 듣긴 들었다. 그때 고민했던 거 반만큼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한 점은 좀 의미 있는 중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보안 수사권도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이 제한한 점에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법안이 물론 나와야 하겠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보안 수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은혜 사건을 예로 든다면 네. 이은혜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을 때 만약에 조연수나 다른 공범의 여부가 확인이 되거나 혹은 이은혜 직전의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의 의심스러운 죽음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네. 그 사건은 수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은혜 사건을 지금 예로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초유의 이 총사퇴 사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초유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김호수 총장이 이미 한 번 사직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찰의 총사퇴, 글쎄요, 이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검찰로서는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22개 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네. 8개 국가는 이제 분리돼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면서 인권 보호를 하는 기관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불합리한 수사를 받았을 때 수정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합의안을 보면 아까 이제 요정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수사를 넘어오는데 네. 요것만 하라. 올라온 것만. 요것만 보완 수사를 해라. 네. 그럼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눈 감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지금 6개 범죄 중에서 2개만 일단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정부패하고 경제 문제하고.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연루되어 있는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방위산업, 그다음에 이제 대형 재난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무슨 기준으로 그럼 2개 사건만 남겨뒀느냐. 왜냐하면 이 또 6개 사건 중에서 2개 사건만 검찰이 하도록 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걸려 있는 게 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이 걸려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경찰에 줘버리는 거 아니냐. 한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집단 이기를 위해서 실제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넘기고 또 대형 재난 같은 경우도 이게 컨트롤 타워에서 검찰에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나게 되면 이거를 검찰에서 지휘하지 않으면 이게 수사가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책 타협으로 2개 주고 4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변화한 게 없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이 총사퇴 외에는 또 별다른 카드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총사퇴 이외에는 별 카드가 없고 이제 앞으로 또 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네. 또 그러면 이제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다음에 기존 검찰은 기소청으로 또 남기겠죠. 네. 그렇게 될 경우 또 이 인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저는 뭐 앞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논의라는 게 사실은 예정한 대로 다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것도 아마 계속 논란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도 일단 여야가 뭐 일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호정 기자. 이 여야는 지금 바로 본회의 열어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야의 쟁점이 큰 법안을 조정하는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네.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고 네. 5월 3일 예정했던 국무회의에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극적으로 타결된 이 검수완박 입법. 글쎄 검수완박이 아니라 누구는 검수조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조금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번 사태 승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와 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쪽만 놓고 승자를 따지면 승자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나 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그러면 권력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지금 이 정도만으로라도 이뤄낸 거냐라는 평가. 이거에는 아마 찬반이 병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정신,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부터 생기는 과도한 권한. 이거에는 제동을 걸은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씨도 뿌렸고 약간의 결실도 얻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굳이 뭐 따지면 아까 제가 박병석 의장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력 때문에 여야 간의 파국이 막아진 걸로 보면 박병석 의장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순방 가시는데 굉장히 아마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검찰의 줄사표, 이 정권 교체기에 어차피 검찰총장 물러나라라고 했던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제 일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임기 지켜야 된다라고 하다가 느닷없이 이 법안 둘러싼 갈등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 뭐 사표 내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검찰총장이 사표 내면 고검장, 지검장들, 수뇌부들도 버티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그러면 이번에 이걸 국회 입법권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냐? 아니면 검찰 자체에 어찌 보면 검찰도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오히려 무력화하려는 것이냐 이런 걸 따지면 정말 여러 싸움에서의 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야만의 승자를 따지면 찾기가 어렵지만 네. 검찰과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뭐 이렇게 따진다면 좀 네. 평가를 다시 찬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승자를 가리기가 썩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호정 기자, 이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 검수완박 입법 꼭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앞서 양향자 의원도 이 철암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 오늘 이 합의안 중재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 직후에 SNS 글을 올렸는데요.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창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이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서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건 입법권이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서 네. 이 입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었던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 역시 네. 마찬가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밀어붙이다니라는 반응과 함께 이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이 당내 내홍으로까지 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이템 제가 정치권 소식 준비해 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김은혜 의원, 이재명 행보 주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오늘 오전에 인천, 울산, 경기, 경남 4개 지역의 이 공천 결과,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끌렸던 곳이 역시 유승민, 김은혜 의원이 맞붙었던 이 경기지사 후보였는데요. 네. 결과는 김은혜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일단 발표 모습과 김은혜 의원의 소감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최종 득표율은 52.6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총 득표율은 44.56%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경선을 함께했던 유승민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선배님의 공약을 경기도의 미래에 녹여내고 선배님께 경륜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선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김은혜 의원이 총 52.6%의 득표를 얻어서 네. 44.5%에 그친 유승민 전 의원 제치고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시장과 울산시장 후보에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경남지사 후보에는 이 박완수 의원이 결정되면서요. 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찬찬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보면 김은혜 의원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공천 룰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현역 의원은 좀 감점한다. 네. 근데 감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였었던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현역 의원들은 5% 감점을 하죠. 네. 근데 5% 감점을 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표착해 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도 이제 한 시대가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새 피, 젊은 피의 그렇죠. 느낌이셨나 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차출되다시피 해서 지금 출마를 한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도하고는 인연이 없는데 본인이 그동안 대선 패배 이후에 계속 집권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를 은퇴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선택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패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정치 재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다른 곳에 이제 선거 결과도 보면 대부분 윤석열 당선인이 지원하는 후보가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힘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반대의 결과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이 이제는 옛날 인물보다는 또 새로운 인물에 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뭐 그러한 세대 교체의 측면도 이번 경기도지사 이 경선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대 교체의 어떤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김현 기자. 네. 근데 김은혜 의원이 지금 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으면 그럼 이제 배지는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 분당갑 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법상 4월 30일 이전에 이 김은혜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네. 이 분당갑 지역구는 비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6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경기도를 상징하는 정치인이죠. 이재명 고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분당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이재명 고문이 사실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밟았던 이 국회의원, 당대표, 그다음에 대권 제도전이라는 이 코스를 이재명 고문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따라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고문이 등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김은혜 의원의 지역인 분당갑도 있지만 사실 분당을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분당을 지역이 민주당 지금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근데 김병욱 의원이 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재명 고문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분당을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네. 성남시장이란 자리가 사실 이 민주당에서도 좀 중요한 게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직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이 정치적 자산을 쌓았기 때문에 네. 실제 민주당이 지금 성남시장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병욱 의원이 아마 출마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병욱 의원 이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최근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이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이재명 고문이 이 분당을로 출마할 가능성은 지금은 사실상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분당을은 아니지만 분당갑은 지금 무주공산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 여기가 사실 대장동에 있는 곳이거든요. 분당갑에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런 거 예측 제가 해서 항상 틀려서 섣불리 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제가 자제합니다. 그러나 네. 분당을보다는 명분에서 밀리지 않죠. 분당을 현역 의원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김병욱 의원을 성남시장으로 징발 내지는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생기는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나간다 그랬으면 네. 그건 아마 굉장한 후폭풍이 일었을 거예요. 명분도 부족하고 마치 일부러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김병욱 의원을 집어낸 것처럼 그런 얘기들, 음모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지금 김은혜 의원은 상대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원내 진입에 성공을 한다면 뭐 더불어민주당은 한석을 오히려 늘리는 거고 국민의힘 한석을 지금 잃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있는 그대로는 뭐 해볼 만한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이 몸집이라는 거 그리고 명분이라는 거에서 과연
이 대선에서 비록 24만 표의 근소한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0.7%포인트의 아까운 차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패배는 패배인데 그 패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나오는 게 뭘 위한 거냐.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결국 방탄용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선택을 할 일이다. 길게 봐서 본인이 다음 대선의 도전이든 아니면 더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떳떳하게 큰 길을 갈 것이고 그건 제가 보기엔 8월에 전당대회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디든 간에 큰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당장에 검찰이든 아니면 뭐 이제 바뀔 여권으로부터의 들어올 공격, 창을 막을 방패로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좀 큰 정치인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건 이재명 후보 본인이 선택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큰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6일 지방선거랑 같이 열리는 보궐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김현 기자,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등판을 할 거라고 하면 사실 지금쯤은 어디선가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움직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고문 움직임을 좀 살짝 보이긴 했는데요. 지금 42일 만에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좀 활동을 조금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은 일단 고 한승원 변호사에 대한 추모 글이었는데요. 1세대 변호사였던 한승원 변호사가 지난 20일 별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여기에 대해서 이 한승원 선생님, 선배님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추모글을 SNS에 올린 건데 정치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고문의 이 게시글이 지난달 이제 10일 대선 패배한 이후에 거의 처음 올린 게시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선대위를 좀 해체하면서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다, 내가 패배한 거다 이런 내용의 이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첫 게시글이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이재명 고문이 게시글을 올리자 지지자들 뭐 이재명 정치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힘내라, 기대하겠다 이런 댓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지금 뭐 계속해서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근황이 올라온 게 지난 13일에 그 이재명 고문의 이 헤어 스타일러 좀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여기 SNS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이때 이재명 고문이 헤어컷과 염색이 필요해서 서울에서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이때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 이 사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근황이 좀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 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게시글로 통해서 좀 활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SNS 글 말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 이재명 고문이 비대위원들한테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 갖고 좀 경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전화를 돌렸다, 연락을 돌렸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얼마 전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좀 배제시키겠다 이런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번복이 됐지만 이때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이 소식을 듣고 민주당의 비대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좀 꽤 구체적이었는데요. 이재명 고문이 비대위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돌렸고 이 송영길 공천 배제 이유가 대선 패배 때문이라는데 이게 맞느냐? 민주당 모두 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이 송영길, 박주민 제외된다면 당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들을 설득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재명 고문이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고문이 이 박지원 공동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보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대상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으로 한정을 지었고요. 다른 비대위원들이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아서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추측, 관측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김현 기자가 다른 비대위원들한테 다 열심히 전화하던데 전화 안 받던가요? 네, 다른 비대위원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입장을 좀 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이재명 고문이 진짜 등판을 하는 걸까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측근들을 통해서만 지금 정치를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측근의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고문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그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기 등판론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재명 고문이 지금 정치적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었고요. 최근 본인이 좀 연락을 해봐도 이재명 고문의 전화기가 좀 꺼져 있더라.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다. 오히려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지금 이재명 고문이 비대위원회에게 전화 돌렸다. 이 보도 외에도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도 이재명 고문이 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익명의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 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검수완박 법안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 고문이 관여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추진이 될 때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재명 고문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공천 배제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내부의 반 이재명 쿠데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관계자는 이제 이재명 고문이 민주당 내부에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결국 당대표로 나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런 또 굉장히 구체적인 전망을 내놔서 이재명 고문이 과연 정말 정치적인 행보를 계기를 할 것인가 네. 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김현 기자가 얘기한 걸 또 들어보면 이 뭐 즉각적으로 6일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보궐보다는 일단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이제 97년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듬해 이제 송파에서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밖에 오래 있을 경우에 자꾸 잊혀지고 영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판은 잠시지만 국회의원은 오래 갑니다. 그런 걸 보면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집에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활동적이죠. 예, 근데 지금 아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아마 전화를 끄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바로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이 대장동 지금 있는 분당갑에 나가기가 지금 뭔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 등판하게 되면 뭐 안철수 대표가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벤트가 벌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선거가 오히려 사실은 이 지방 선거보다는 오히려 이 보궐선거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바로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배지가 없는 당대표는 이게 사실은 영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을 한 번을 해야지만이 다음번 대선에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많은 비난은 있지만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비판을 받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서 일단은 그래서 다음에 또 8월 달에 당대표에도 나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론 뭐 비판은 쏟아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전면의 무대에 빨리 나서야 어떤 면에서 본인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 수사가 많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마지막에 이 구멍을 하나 살짝 열어두셨어요.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이 당권에도 도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재검에도 4급 판정 vs 셀프 판정 자료 내놔야입니다.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0년에는 2급 현형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에 아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아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논란이 이어지자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우영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갈등에 걸쳐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MRI 등 진료 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2015년 경북대 검사에선 척추 협착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이 재검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번에도 4급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엔 척추 협착증이었는데 이번엔 추간판 탈출증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선 진단명은 둘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 병역 판정은 질병무형이 아닌 디스크 돌출 정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문제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정 후보 측은 재검 의료진에게 아들의 2015년 영상 기록과 진료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 당시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재검 발표와 함께 정 후보는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도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자신만만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요정 기자,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민주당은 이 재검 결과에 대해서 셀프 판정이다라면서 2015년 당시 MRI나 CT 같은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5년간 10개의 국립의과대학 학사 편입생들의 부모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의대 편입 학생의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는 총 8명. 그중 2 자녀의 학생을 부모 의대에 편입시킨 경우는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유일합니다.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독보적인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아침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도덕, 윤리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겁니까? 네, 사실 뭐 병역 문제 외에도 이 의대 편입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했는데 그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정 후보자 측 앞서 이 MRI 사진은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런 민주당 압박에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 오늘도 민주당이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면 그분들에게는 자료를 공개하겠다라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호영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이 아들 병역 의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병역 의혹보다 먼저 나왔었던 게 자녀의 의대 편입 이 의혹이었었는데, 유호정 기자, 이 편입 의혹 관련해서는 계속 뭔가 좀 조금씩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 당시에 경북대 입학처장이 정 후보자의 이 의대 3년 선배이자 동문회 활동을 같이 한 인사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정 후보자가 아무래도 경북대 의대를 나오고 또 경북대 의대 병원장을 지낸 만큼 이 의대 편입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다 경북대 의대 교수라고 하잖아요. 네.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 후보자가 이 딸이 편입할 당시에 정 후보자 카카오톡 프로필을 딸과 찍은 사진을 설정했다라는 점도 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결국에 동료 교수들이 딸을 알아보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정 후보자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 얘기처럼 2명의 자녀 모두가 부모가 재직 중인 의대에 편입한 경우는 정 후보자가 유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가족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정 후보자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끗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나중에 버티다가 더 좀 독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 많이 낙마했던 장관 후보자들이 단순히 도덕적 흠결이 있어서
뭐 없었어. 그렇게 한마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네. 국민 정서라든지 그것 때문에 낙마한 분들이 꽤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 이거는 이제 아마 원래 2015년도에 받았던 그 사진과 지금 최근에 받았던 사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4급에 똑같다. 네. 면접에 사유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이 수리 면접 같은 이기 때문에 만점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뭐 숫자 맞추면 만점을 주니까요. 네. 뭐 등등 하나의 이제 의혹들이 밝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어떤 의문을 품고 있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하필 자녀 둘이 다 편입을 어디에 갔을까? 뭐 이런 근본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같은 의대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네. 뭔가 봐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또 이 문제가 실제로 윤당선인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사실은 뭐 딱히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이미 네. 또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이제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닌가. 물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청문회 가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나온 걸로만 봐서 국민들의 의문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빨리 좀 하는 게 윤당선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후보자가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정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뿐만이 아니라 본인 관련한 의혹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에 이 법인카드를 심야 시간에 술집에서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었는데요.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네. 이 정 후보자가 다음 날 저녁에 똑같은 곳을 찾아서 전날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서 이 규정 위반 흔적을 지우려 한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기관 법인카드는 네. 밤 11시 이후로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19년 2월 14일 밤 조금 전에 보신 영수증 보시면 11시 42분에 네. 이 12만 원치를 결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8시에 똑같은 곳을 다시 가서 네. 전날 사용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시 이후 사용 금지 이 지침을 어긴 흔적을 지우려고 이렇게 다시 가서 흔적을 지우고 재결제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일요일에도 식당 결제를 하고 또 다음 달 평일에 다시 가서 취소하고 재결제한 흔적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아빠 찬스, 뭐 이 병역 의혹 말고 지금 본인 의혹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윤석열 당선인 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사실 친구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측이 40년 지기 친구는 아니다. 표현부터 잘못됐다라면서 한 차례 거리두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랬었죠.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은 청문회가 끝나면 윤 당선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불법이 있었냐라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던 초기 분위기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지만 어쨌든 지명 철회는 없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청문회까지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 다른 후보자들 관련한 의혹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무슨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이 논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2년에 무역협회장에 취임을 했었는데 네. 이때 이 강남의 5성급 호텔의 피트니스 이 센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사용권을 받았고 이를 네. 퇴임 이후인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좀 재산 신고에 넣지 않아서 네.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호텔 피트니스 사용권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고액입니다. 부부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가 1억이 넘어가고요. 네. 이 회원권 외에 이 별도의 연회비가 있는데 이 연회비만 해도 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인데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용권 네.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역대 이제 무역협회장들 모두 제공받는 서비스고 이게 일종의 퇴직금 성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로는 좀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네.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걸 통한 이해 충돌 가능성도 없다. 일단은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한덕수 후보자는 역대 무역협회장들은 다 제공을 받은 이런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역대 무역협회장들이 다 이걸 받았는지
팩트 체크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 전직 무역협회장들과 호텔 그리고 무역협회 입장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일단 무역협회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 회장들이 호텔, 헬스장, 이 피트니스 이용권을 받는 것 네.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는 회장과 호텔 측 사이의 이야기인 것 같다. 네. 일단 선을 긋는 모습 보였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다 예전 이 전임 무역협회 이 회장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협회장들 일단 호텔 피트니스 이용권을 제공받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사실이군요. 네, 뭐 저와 통화를 했던 이 전 무역협회장 역시 이런 서비스 제공받았었다 인정은 했는데요. 네. 다만 이게 퇴임 후에도 이용을 하는 부분은 이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 같다면서 약간 이 퇴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쪽 이야기도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 일단 호텔 역시 이 관례상 무역협회장들에게 이 피트니스 사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별도의 회용권이나 이 사용 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보도랑은 좀 다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측을 좀 해보면은 네. 이 카드나 회용권 없이 이 피트니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이 됩니다. 네.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역시 퇴임 후에도 이 등록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좀 이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좀 입을 열었는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이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언론에게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만약에 조국 내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같이 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 뭐 이런 이용권을 받았다면 네.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좀 반문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서요. 이번 논란을 꼬집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일단 뭐 현재 이 무역협회장인 상황에서 뭐 저런 이 피트니스 이용권을 받는다는 거는 뭐 현재 내가 지금 그 직책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나 정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서로 보자면 저렇게 제공된 현직에 있을 때 제공된 고가의 피트니스 시설 이용권은 네. 퇴직 후에 당연히 반납돼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와 사적인 영역 굳이 구분을 하자면요. 어떤 자리에 직책 때문에 제공되는 권리가 자연인으로 또는 그 자리와 관계가 없어진 다음에도 네. 계속해서 향유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는 사회 상규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정호영 후보자를 굳이 다시 끌어들이자면 첫날 본인이 해명을 할 때 네. 제가 병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경북대 의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들과 딸이 그러면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전 그게 답이라고 봐요. 왜? 경북대 병원도 이미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걸 무시하고 약간의 뭐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강행했는데 그런 분이 다시 공직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에 이 후보자들 몇몇에게 나온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라는 이 뼈아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볼까요? 오늘의 탑. 누가 봐도 오늘의 탑은 이 극적으로 타결된 검수완박 사태겠죠. 이 검찰이 하지만 여전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